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그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옆에는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씩씩하게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5위 키워드부터 알려주시죠. 네, LG 대 하나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둔 LG와 막판 반전을 노리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운명의 3연전이라고 불린 시리즈였습니다. 시즌 막판 이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최대 빅매치였죠. 네, 첫 경기는 9월 26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하나가 승리를 거두며 LG의 발목을 잡았고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하나가 끝까지 추격에 성공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부풀어 오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27일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LG가 1회 초에만 6득점을 몰아치면서 기선을 제압했고요. 결국 9대2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승리로 LG는 매직 넘버를 단 1로 줄이면서요. 우승 문턱에 서게 됐죠. 네, 이날 경기의 주역은 홍창기와 또 오스틴 딘이었는데요. 홍창기는 무려 5타수 4안타를 기록했고 또 오스틴은 시즌 31호 홈런을 포함해 총 3안타의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선발 토러스트도 6이닝 7살 3진 또 2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아, 정말 쟁쟁한 경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LG 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대전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징크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이번 승리로 오랜만에 약세를 떨쳐내면서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진짜 이제 우승이 보인다. 네, 그런데 세 번째 경기에서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8일 예정됐던 경기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취소되면서 하루 뒤인 29일로 연기된 건데요. 이 일정 변경으로 하나는 당초 예고했던 괴물 투수 폰세를 선발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LG전에 약세를 보였던 정우주가 긴급하게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반면 LG는 하나를 상대로 강했던 임찬규를 그대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여차여차 돼서요. 모든 경기의 흐름 그리고 이제 팬들의 관심은 29일 경기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LG가 단 한 번만 승리하면요.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고 하나는 끝까지 반전 드라마를 노려야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가 LG를 7대3으로 꺾으면서 승리하게 됐고요. 이로써 징크스를 깨트린 대승, 우촌 취소로 인한 전략 변화, 그리고 매직 넘버 원이라는 그런 환상적인 조합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단순히 경기 이상의 드라마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알파 드라이브 원입니다. 좀 생소한 키워드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10대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한 그룹명입니다. 엠넷의 글로벌 보이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보이즈 플래닛 2에서 최종의 무대를 거쳐서 8인이 선발이 됐는데요. 그 보이그룹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멤버 확정과 팀명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죠. 네, 25일 방송에서 이상원, 김건우, 또 김준서, 이리오, 장지하하오, 정상현, 조우한신, 허신롱이 최종 멤버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인 4명, 또 중국인 3명, 호주인 1명으로 다국적 라인업인데요. 이 모든 과정은 전 세계 팬들의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네, 보이즈 플래닛 2 같은 경우는 방송 내내 정말 화제를 모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팬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역다 최다인 160명의 연습생이 출연한 대형 프로그램 오디션이었고요. 또 플래닛 세계관이라는 독창적인 어떤 설정을 내세워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었는데 티빙 실시간 시청률 매회 1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251개 국가에서 동시에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또 일본 아메바, 또 중국 아이치 등 아시아 주요 플랫폼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SNS에서도 수백 개 키워드가 순위권에 오르며 글로벌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인증된 파이널 투표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제가 득표수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2,600만 표가 집계됐다고 하는데 2,600만 표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투표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223개국의 2,600만 득표수를 얻었다고 하고요. 이는 지난 시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유례없는 투표 규모에 정말 이거 역대급 팬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팀명 알파 드라이브 1은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팀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단순한 이름을 넘어 글로벌 팬덤이 함께 만든 성징으로 받아들여졌고, 공식 SNS 계정은 개설 이틀 만에 팔로워 126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틀 만에 126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이그룹이 탄생했구나. 이런 또 기대감, 한류를 또 이끌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들의 정식 데뷔는 내년 초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즈 플래닛 시즌 1에서 탄생한 제로베이스원의 활동 종료 직후 바통을 이어받아서 탄생한 보이그룹이어서 기대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의미 있는 또 키워드가 나왔는데 국가정보관리원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대전 본원이죠.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요. 국가 전상망이 마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 서비스 무려 600여 개가 멈추면서 국민 불편이 속출했다고 하죠. 네,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불이 난 지 불과 5분 만에 5층에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불을 못 끈다고 답했고 실제로 소방당국은 진입 뒤에도 배터리 재발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요. 무려 국민신문고 그리고 정부24, 온나라 시스템 같은 주요 행정망이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민원 대란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또 공무원들은 결제 서류와 출장 기록까지 손으로 직접 다 작성하는 감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서비스 중단 규모가 무려 647개에 달합니다. 또 이 중 96개는 직접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 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멈췄는데요. 복구율은 나흘째 5%도 못 미쳤고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네,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우선 국민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하지만 전상망 마비가 이렇게 평일까지 이어지면서 행정 공백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결국 디지털 정부의 허점을 드러냈다라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 소식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전유성 씨가 별세했습니다. 한국 코미디의 대부로 불리던 전유성 씨가 지난 25일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희극인이나 코미디언이라는 말 대신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만들고 한국 코미디를 제도권 무대와 학문으로 이끌어 올린 그런 어떤 별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애도했죠. 네, 발인은 28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 협회의 희극인장으로 치렀습니다. 운구행렬은 곧장 여의도 KBS로 향했고 고인이 혼신을 쏟았던 개그 콘서트, 또 무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요.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눈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전유성 씨는요, 1969년이죠. TBC 방송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 유머 1번지, 좋은 친구들,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이제 코너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코미디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그맨이라는 단어 처음 썼고 또 새로운 코미디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네, 또 그는 방송을 넘어 이 현장과 교육에도 혁신을 이뤘는데요. 경북 청도에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열어 지역을 코미디 중심지로 만들고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이끌며 공연과 축제로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연결식에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 저도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이제 개그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뭉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들 오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양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그맨 호칭을 만들고 개그 콘서트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회고했고 이용열 씨는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에는 스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신영, 또 유명한 대자죠. 김신영 같은 경우는 눈물 속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친구 같은 어른이라고 그리워했습니다. 네, 특히 후배 김정열은 생전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유행어죠. 숭구리당당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전유성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또 사랑받게 만든 대표적인 개그 코드였습니다. 웃음 섞인 눈물로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그가 남긴 유쾌한 유산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수많은 스타들이 연결식을 함께 했습니다. 방송, 무대, 그리고 교육을 아우르면서 한국 코미디의 뼈대를 세운 인물 전희성 씨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번 한 주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요. 카카오톡 업데이트입니다. 저도 지금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사실. 자,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개편을 내놨죠. 그래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검색어에 상위가 랭크된 건데요. 이 단순한 기능 변경을 넘어서 사회적 논란으로 변지고 있습니다. 바뀐 카카오톡 이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친구 탭에서 이 SNS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맞아요. 게 상당히 불편한 점인데요. 또 이렇게 이 가장 큰 변화 때문에 친구들의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가 격자형으로 한눈에 노출되면서 메신저의 본질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불편한 UI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바뀌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 있지, 인스타그램 있지. 근데 카카오톡에서도 맨날 남이 사진 올리는 걸 업데이트 되는 걸 강제로 봐야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저는 그래서 요새 아예 친구 목록에 안 들어가요. 그냥 채팅방만 봐요. 채팅방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앱마켓에서는 자동 업데이트 끄는 법이라는 연관 검색어도 공유가 됐고요.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한 1점 리뷰가 폭주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총괄한 CPO죠. 그런 실명이 거론되면서 비판이 빗발쳤는데 그 여파로 가장 핵심적이죠. 카카오톡 주가가 6만 선을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결국 카카오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친구 목록을 다시 첫 화면으로 복원하고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메뉴에서만 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상태 메시지 크기를 키워 피드 노출을 줄이는 소규모 업데이트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장이 아니라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인스타그램 같은 이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약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미성년자 보호 논란도 있었습니다. 쇼폼 콘텐츠를 탭에 무제한 노출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카카오톡은 별도의 보호 조치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이 마찬가지죠. 올해 4분기 내에 추가적인 UX, UI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카카오 측은 다양한 피드백을 경청하고 또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메신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메신저의 변신이 성공적인 진화가 될지 아니면 실패로 남게 될지 시민들의 반응에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 끝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지난주 구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이번에는 지난 한 주 화제가 되었던 해외 키워드를 살펴보죠. 5위부터 보시죠. 네, 셀레나 고메즈의 결혼 소식입니다. 저희 구글 트렌드에서도 약혼 소식도 다루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셀레나 고메즈가 결혼을 했군요. 자, 셀레나 고메즈가 프로듀서인 베니 블랑코와 마침내 부부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어떤 심금을 울렸습니다. 네, 고메즈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9월 27일 25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블랑코의 손을 맞잡은 모습, 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결혼식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작은 정원에서 올려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인데요. 약 170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테일러 스위프트, 에드 시런 그리고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함께하면서 축복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결혼식 풍경을 제가 SNS에서 찾아봤어요. 한 평의 영화 같다, 아름다운 동화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두세 달 전에 이 커플의 약혼 소식을 저희 트렌드에서 전했는데 도대체 그때는 베니 블랑코가 누구냐 했는데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음악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랜 협업 끝에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부부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3월 발표한 합작 앨범이죠. I Said I Love You First라는 이 노래로 서로를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셀레나 고메즈의 전 연인 하면 뭐 저스틴 비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20대 내내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를 무한 반복했던 저스틴 비버의 SNS 활동이
잠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결국 긴 투병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고메즈의 승리로 돌아갔죠. 네, 그녀는 과거 루푸스와 신장 이식 그리고 양극석 장애를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혔지만 또 대리모나 입양을 통해 나만의 가족을 꾸리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신장 이식을 하면서 급격하게 살이 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뭐 결혼할 때 보니까 살이 또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살이 쭉 빠졌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저희 지금 둘 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살이 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입니다. 아마존 창립자죠. 제프 베조스가 결혼식에 650억 원을 쓰는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셀레나 고메즈는 스타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소박하고 아름다운 진정성 있는 결혼식을 열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정부 셧다운 2025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새 회계인 연도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정보 기능의 일부가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죠. 네, 셧다운은 의회에서 예산안이나 또 임시지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지만 비필수 부서는 문을 닫고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데요. 과거 2013년 16일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서 2019년에는 무려 35일간 지속되며 큰 혼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이게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고 1980년대부터 셧다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셧다운 현실화와 그리고 국립공원 연구기관, 비자 발급 등의 연방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보장연금과 군인급여 서비스 같은 핵심 분야는 그래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수도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요, 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정상 근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의존도가 높은 호텔, 또 관광, 외식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학생 대출, 중소기업 대출, 그리고 세금 환급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도 뭐 이 같은 지연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이제 불편이 컸던 적이 있었죠. 네, 백악관과 의회가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셧다운 된다고 행정 시스템이 마비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헌법을 살펴보면요. 모든 지출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양원이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정치적 대치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미시간교의 총격 사건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총격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간 9월 28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블랑에서 예배 도중 총격과 방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요새 해외 트렌드에도 거의 매주 총격과 관련된 사건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범인은 전직 해병대원 출신인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차량으로 교회를 들이받은 뒤 또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FBI는 이번 사건을 표적을 겨냥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현장은 말 그대로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인 줄 알고 막 달려갔다가 총격이 시작돼서 너무 놀랐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일부 신도들은 아이들을 감싸면서 본인들의 몸으로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총기 규제 논쟁을 다시 불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 2천 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만큼이나 총으로 사람이 죽는다니까 더욱 이 심각성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에서 70%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도록 지지하지만 정치권 분열과 기업이 강력한 총기 로비 세력 때문에 제도적 변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교통사고 숫자랑 총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숫자가 맞먹는다니. 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총격 사건이 매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그만큼 총기 문제가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사건, 사고를 넘어서 미국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미시간 교회 총격 사건. 과연 이번 총기 규제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허리케인 추격기입니다. 미국 동부를 향해 강력한 허리케인 소식이 이어지면서요. 실시간 경로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폭발하면서 구글 트렌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리케인 함버토가 카테고리 4로 이 세력을 키우면서 버뮤다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무려 230km에 달할 정도로 이 위력이 강력했습니다. 와, 속도가 230km면 거의 F1 드라이브 경기 수준인데요. 거기에다가 열대 폭풍이죠. 이멜다도 동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남동부 카리브해 지역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미동부 해안에서는 거센 파도와 또 생명을 위협하는 이한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닷물이 내륙까지 밀려드는 해일 현상도 우려됐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진로가 계속 바뀔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허리케인은 아무래도 가을인 9월, 초가을부터가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최소 13개에서 19개의 열대 폭풍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중 3개에서 5개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준비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비상식량과 물을 확보하고 또 대비 계획을 세워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요, 허리케인 추적기라는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생존과 안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보여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지난 한 주 해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2025 라이더컵인데요. 골프계 최대 이벤트인 라이더컵에서 유럽이 미국을 꺾으면서 우승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미국 뉴욕의 명문 코스 베스 페이지 블랙에서 열렸는데요. 유럽은 최종 스코어 15대 13으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안방에서 유럽이 승리했다는 점이 팬들에게는 큰 충격과 또 기쁨을 남겼습니다. 그러게요. 미국과 유럽이면 시차도 완전히 다를 텐데 항상 이렇게 유럽이 이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골프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15번의 라이더컵 중 무려 11번을요, 유럽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체 전적에서는 앞서지만 최근 흐름은 유럽이 우세라는 점에서 이 키워드에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직후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구글 트렌드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서는 라이더컵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 이상 오르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실시간 화제 목록을 장식했습니다. 네, 참고로 라이더컵은 단순한 골프 대회가 아닙니다. 골프 대회 유명한 거 있으면 US 오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게 1위냐라고 하신다면 라이더컵은요, 골프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1927년 미국과 영국의 대결로 시작됐고요. 지금은 유럽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세계 팬들에게는 이제 자존심을 건 국가 대항전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도 명승부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 끝에 유럽 선수들이 마지막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결정지었고 팬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봤다며 SNS에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글 트렌드에 오른 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유럽의 원정 승리, 그리고 긴장감 넘쳤던 그런 승부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 한꺼번에 모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더컵의 위상,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데디터 세상 속으로는요, 다음 한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